일본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고요.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오렌지 주스 하나 사기도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현재 자신의 상태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한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글을 작성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성은 이토록 절망적인 글을 쓰게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의 미즈호 은행에서 국제금융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나카무라 히로시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 시부야역에서 내려 번화한 오모테산도 거리를 지나 사무실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활기차고 분주해요. 하지만 그 활기 뒤에 숨겨진 우리 경제의 실상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풍경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한때 세계 경제를 이끌던 우리 일본이 지금은 현실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매일 다루는 경제 지표들과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도쿄의 모습이 우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건 우연한 기회였어요. 대학 시절 참석했던 국제경제포럼에서 눈을 떴죠. 전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각국의 정책이 개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금융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 당시 일본은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우리 시스템이 최고라고 자부했죠.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일본 경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 저는 그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우리의 전자제품과 반도체 산업이 이제는 한국에 완전히 추월당한 걸 보며 많은 생각을 했죠. 소니, 파나소닉 이런 이름들이 이제는 삼성, LG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정부는 엔화 약세 정책을 통해 간신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무역 적자는 수조엔에 이르고 이는 곧 우리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얼마 전 마트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렌지 주스 대신 오렌지 감귤 혼합 주스가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순수 오렌지 주스는 값이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는다나 뭐라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풍경들이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한때 호화로운 명품 매장들로 가득했던 긴자 거리는 이제 저렴한 체인점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백화점들은 일본인 고객을 위한 공간이 아닌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들을 위한 면세점으로 변모하고 있죠.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우리가 이제 관광산업에 의존해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더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제 또래만 해도 해외여행을 가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국내 여행도 부담스러워해요. 얼마 전에는 한 후배가 장어 없는 장어덮밥을 먹었다며 자조적인 농담을 하더라고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질 않았어요. 제 동생 나오코의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좋은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월급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하더라고요.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됐다고 했어요. 언니, 나 필리핀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동생의 말에 처음엔 기뻐했어요. 하지만 곧 그 일의 내용을 듣고 충격에 빠졌죠. 나오코가 구한 일자리는 다름 아닌 술집에서 일하는 거였으니까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다니. 게다가 주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 이주를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죠. 일본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해외 매춘까지 나간다는 충격적인 소문도 들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자문하게 돼요. 가장 충격적인 건 부동산 시장 상황이에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빈집이 830만 채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만 해도 곳곳에 버려진 듯한 집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런 빈집들을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중국인들이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집을 팔지 못해 애를 쓰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고 있다니. 친구 마코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현실을 실감했어요. 유리카,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갖고 계신 집 있잖아. 결국 중국인한테 팔았어. 정말? 얼마에?
말도 마. 10년 전 가격의 반의 반도 안 돼.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그것도 외국인들에게 헐값에 넘어가고 있다니. 한때 땅값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일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 땅마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게 다가왔어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저는 매일 밤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의외의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우리의 이웃나라, 한국에서 말이죠. 한국의 눈부신 성장과 혁신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정을 보며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국의 경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을 다룬 내용이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력,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국인 관광객 무리를 보게 됐어요. 그들의 활기찬 모습과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우리 회사에도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건 올해 초봄이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무렵, 우리 부서에 새로운 직원이 합류했거든요. 김서윤이라는 한국인 여성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해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팀장님이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할 새 동료를 소개합니다. 한국은행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오신 김서윤 씨입니다. 서윤 씨는 활기찬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유창한 일본어에 놀랐지만 솔직히 말해 처음엔 그저 외국인 교환 근무 직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곧 적응하겠지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오산이었는지 모릅니다. 서윤 씨는 첫날부터 달랐어요. 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기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죠. 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같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신입 직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 팀은 새로운 투자 상품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방식대로 천천히 진행하려는데 서윤 씨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말했죠. 이 프로젝트, 애자일 방식으로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팀원들은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서윤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했죠. 결국 팀장님이 작은 규모로 시도해보자고 결정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우리가 몇 달 걸려 할 일을 단 몇 주 만에 해냈거든요. 서윤 씨의 제안으로 만든 새 투자 상품은 임원들의 눈에 들어 채택됐어요. 우리가 몇 년간 고민하던 문제를 그녀가 단 몇 주 만에 해결한 셈이죠. 이 사건은 우리 팀에 충격을 줬어요. 우리가 얼마나 현상 유지에만 급급했는지, 얼마나 변화를 두려워했는지 깨닫게 됐죠. 팀 회식 자리에서 한 선배가 술 기운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극적이 됐을까? 예전엔 우리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서윤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도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실패해도 빨리 일어나 다시 도전하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요. 때론 부작용도 있지만 이 문화 덕분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어요. 서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의 차이점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죠.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어요. 회의 때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 서윤 씨가 제안한 런치앤런 문화를 도입해봤어요. 점심시간에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거죠. 처음엔 반대의 목소리가 컸어요. 점심은 여유롭게 먹어야 해. 일할 때와 쉴 때는 구분해야 해. 같은 말들이 나왔죠. 하지만 시도해보니 의외로 좋더라고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니 회의실에서는 나오지 않던 생각들이 쏟아졌어요. 이 변화 덕분에 우리 팀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됐죠. 서윤 씨는 또 한국의 회식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일본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회식이 단순히 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팀원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죠. 그 말을 듣고 우리도 회식 문화를 조금씩 바꿔갔어요. 술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방식으로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팀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어요. 더 활기차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팀으로 변해갔죠.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팀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가 온 지 6개월. 우리 팀은 은행 내에서 가장 혁신적인 팀으로 손꼽히게 됐어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개선까지 다방면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를 겪으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나라 일본이 한때 세계를 선도하던 그 혁신의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 언제부터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주하기 시작한 걸까? 서윤 씨와의 대화, 그리고 우리 팀의 변화를 통해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변화는 어렵지만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걸어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서윤 씨가 우리 팀에 가져온 변화의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이 우리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길 기대하고 있었죠. 서윤 씨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그 차이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서윤 씨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떠 있는 숫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서윤 씨, 그게 뭐예요? 아, 이거요? 한국의 경제 지표예요.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네요. 호기심에 저도 일본의 경제 지표를 찾아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우리의 성장률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히로시 씨, 일본의 상황이 많이 어렵나 봐요. 서윤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전자제품과 반도체 산업이었어요. 한때 일본이 세계를 주름잡던 분야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소니, 파나소닉, 샤프, 이런 이름들이 이제는 그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니 믿기 힘들더라고요. 서윤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도 놀란 눈치였어요. 사실 저희도 일본 기업들을 동경하며 자랐어요. 지금도 많은 걸 배우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하려고 노력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안주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잊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충격적이었던 건 청년 실업 문제였어요. 일본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한국의 상황을 들어보니 조금 달랐어요. 한국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글로벌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서윤 씨의 말을 들으며 일본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정체되어 버린 걸까요? 문화산업의 차이도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K-pop, 드라마,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규모를 직접 들어보니 놀라웠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은 이제 세계적인 스타예요.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도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한국 콘텐츠만큼 폭넓은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루는 서윤 씨가 한국의 벤처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국에선 매년 수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나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일본의 상황과 비교하게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머물러 있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문화가 강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더 일본의 현실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때 세계를 주도하던 우리의 전자제품 브랜드들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쉬웠죠. 어느 날 서윤 씨가 한국의 5G 기술과 전기차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말을 듣고 일본의 상황을 찾아보니 우리는 그 분야에서 많이 뒤처져 있더라고요.
한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술 강국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건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비교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깊이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80년대, 90년대의 성공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비교가 단순히 우리를 좌절시키진 않았어요. 오히려 변화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해줬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새로운 각오를 다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나아가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요. 서윤 씨와의 대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통해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우리 일본도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됐죠. 서윤 씨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옭아매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우리 사회의 경직성이었어요. 한때 우리의 강점이었던 평생 고용 시스템과 연공서열 문화가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인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죠. 회사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했어요. 어느 날 신입사원 타나카 군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되라는 말로 일축해버리셨죠. 그 순간 타나카 군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기업 문화도 큰 문제였어요. 과거의 성공 경험에 안주한 나머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때문에 과감한 시도 자체가 어려워진 거예요. 한 번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팀원들 대부분이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부터 했어요. 결국 기존 상품의 마이너 체인지에 그치고 말았죠. 이런 식으로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 시스템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조카 켄타에게 요즘 학교 생활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켄타는 한숨을 쉬며 힘들다고 대답했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걱정됐죠.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 협업 능력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부 정책의 방향성도 아쉬웠어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죠. 특히 디지털 전환이나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어요. 일본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한국의 10%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자동차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때가 언제였나 싶었어요.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였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노동력 부족, 연금 고갈 우려, 내수시장 축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마을의 현실을 직접 목격했어요. 젊은이들은 모두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며 이대로 가다간 일본의 지방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죠.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변화가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서윤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이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노력과 혁신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감한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회사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신입사원들의 아이디어에 더 귀 기울이고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죠.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런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우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서윤 씨와 함께 회사 근처 이자카야에 들렀어요.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볍게 한잔하자고 했죠. 오늘 있었던 긴 회의 얘기가 나왔어요. 유리카 씨, 오늘 회의는 정말 길었네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서윤 씨가 말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네, 우리 회사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사실 오늘은 그나마 빨리 끝난 편이죠. 서윤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말에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나요? 서윤 씨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일본 특유의 의사결정 구조인 네마와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네마와시는 직역하면 뿌리를 돌린다는 뜻인데 나무를 옮길 때 미리 뿌리 주변을 파서 준비하는 것에서 유래했대요. 비즈니스에서는 공식적인 회의나 결정 이전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과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해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조직의 조화를 유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깨닫게 됐죠. 의사결정 속도가 너무 느려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회사에서 겪은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려고 했는데 간단한 의사결정에도 몇 주가 걸렸어요. 먼저 기획팀에서 아이디어를 냈죠. 그 다음에는 마케팅팀, 법무팀, 리스크 관리팀 등 관련된 모든 부서의 담당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각 팀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의견을 조율하는 데만 2주가 걸렸죠. 그리고 나서야 겨우 공식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네마와시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원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희석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출시된 상품은 기존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경쟁사들은 이미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을 선점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의사결정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장에 내놓아 고객 반응을 보는 시기였어요. 우리가 한번 결정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3번의 시도를 하고 개선까지 마친 거죠. 이런 네마와시 문화는 책임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었어요. 모든 관계자가 동의한 결정이니 실패하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방식일 수 있지만 동시에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새롭고 대담한 시도를 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서윤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녀도 놀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의사결정이 훨씬 빠르고 유연하다고 해요. 물론 그들도 협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빠른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실패해도 빨리 실패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서윤 씨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네마와시 문화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깨달았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빠른 결정과 과감한 실행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회사에서도 변화를 시도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팀 회의에서 제안을 했죠. 소규모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더 빠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도입해보자고요. 처음에는 많은 동료들이 불안해했지만 서서히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작은 프로젝트를 선정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봤어요. 네마와시 과정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죠.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있었고 혼란스러운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차 팀원들이 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업무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어요. 네마와시 문화가 깊이 뿌리 박힌 우리 사회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조금씩 변화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팀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의 물결이 회사 전체로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하며 메일을 보냈어요. 변화는 어렵지만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서윤 씨와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점들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도입한 건 애자일 방식이었죠. 애자일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시작된 방법론인데 이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처음 팀장님께 애자일 방식을 제안했을 때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왜 바꿔야 하지? 라는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작은 프로젝트에서부터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애자일의 핵심은 빠른 실행과 지속적인 개선이에요. 큰 프로젝트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빠르게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바로 평가해 다음 단계에 반영하는 거죠. 이 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네마와시 문화와는 정반대였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실행하는 대신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해도 바로 수정하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위험해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니 장점이 많더라고요.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히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우리 팀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달리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고객 반응을 살폈죠.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빠르게 수정하고 개선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3개월 만에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죠. 이 성과는 회사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팀의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점차 회사 전체로 이런 문화가 퍼져나갔어요. 변화는 회사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느 날 조카 켄타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우리 학교에서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존중해주시고 실제로 작은 프로젝트도 해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켄타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교육 현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됐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한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뒤처져 있죠. 하지만 우리도 변화하고 있어요. 조금 늦었을 뿐 우리도 혁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믿었어요. 서윤 씨와의 대화, 그리고 한국의 발전 과정을 공부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 이상의 것을 가져다주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는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컸죠. 우리가 변화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감사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이웃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의 열정, 도전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모순된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한국과의 관계를 경계하고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달라요. 우리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류에 열광하며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 주변만 봐도 그래요. K-팝을 즐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일본의 젊은이로서 나이 든 세대의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과거의 역사 때문에 현재의 한국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한국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일본인이라고 해서 다 한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우리 젊은 세대는 한국을 동경하고 배우고 싶어 해요. 한국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에게 자극제가 되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주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모범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이 걸어온 길을 배우고 그들의 강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이 해낸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당신들이 있어 우리의 미래가 더 밝아졌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도 당신들처럼 세계를 놀라게 할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가슴 벅찬 희망과 결의를 안고 저는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의 경제적 몰락을 바라보는 한 일본 젊은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 혁신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정이 이웃나라 일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네요. 특히 한국의 도전 정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혁신적인 기업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강대국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보고 싶습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라주쿠가 한국화됐다고? 말도 안 돼. 일본의 젊은이들의 성지이자 독특한 패션 문화의 중심지였던 하라주쿠가 최근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일본을 강타하면서 하라주쿠의 풍경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음식점, 한국 화장품 매장, 심지어 한국 교복을 대여해주는 가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패션 거리가 마치 서울의 명동이나 홍대를 옮겨놓은 듯한 모습으로 변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특히 하라주쿠의 대표적인 쇼핑몰에 입점한 한국 교복 대여점은 연일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여고생 코스프레를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런 변화에 일본 언론들도 하라주쿠의 코리아 타운화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하라주쿠를 한류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주인공, 그녀의 도전과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는 23살 사쿠라라고 합니다. 하라주쿠. 그곳이 바로 제 고향이자 제 꿈의 무대였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하라주쿠의 화려하고 독특한 패션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옷들, 과감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 그야말로 꿈의 거리였죠. 우와, 나도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싶다 하고 매일같이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찾아왔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세상에,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의 패션이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며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그게 바로 한류라는 거대한 물결의 일부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패션, 모든 게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한국 드라마를 하나둘 보다 보니 어느새 제 노트북에는 수십 편의 드라마가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밤새워 몰아보기도 했죠. 아, 벌써 아침이야? 하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알게 됐어요.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예요.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대박이나 짱 같은 유행어도 자연스럽게 쓰게 됐답니다. 그리고 음악은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K-팝 아이돌들의 완벽한 퍼포먼스에 매료됐죠. 춤, 노래, 그리고 그들의 패션까지 모든 게 신선하고 멋져 보였어요. 특히 그들의 세련된 패션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하라주쿠의 거리를 걸으면서도 이제는 한국 스타일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우리 하라주쿠에는 왜 한국 스타일이 없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짝 친구 미카와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문득 그녀가 말했어요. 내 얘기를 들어보니 넌 한국 패션을 하라주쿠에 가져오고 싶은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번뜩 깨달았죠. 맞아. 바로 그거야. 그때부터 저는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품게 됐어요. 한국과 일본의 패션을 융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하라주쿠에 있는 작은 패션 전문 학교였죠. 첫 수업부터 저는 들떠 있었어요. 드디어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첫 과제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일본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한국 패션의 요소를 넣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영상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일 패션의 만남, 서울 패션위크 현장, 세상에 제가 꿈꾸던 그대로였어요. 한국과 일본의 패션이 만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졌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거야.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 영상 좀 봐주세요. 하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사쿠라, 우린 일본 패션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 스타일은 잊어버리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래서는 내 꿈을 이룰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한국 패션을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한국 패션 잡지를 찾아봤어요. 유튜브로 한국 패션 유튜버들의 영상도 보고 심지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죠. 교수님께 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지만 반응은 여전했어요. 사쿠라, 그건 우리 학교의 방향과 맞지 않아요. 한국 패션에 대한 생각은 접으세요. 그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언젠가는 내 스타일을 인정받을 거야 하고 다짐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리는 거예요.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더니 제 또래로 보이는 한국 유학생이 앉아 있었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저는 민지를 만났고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답니다. 민지는 저에게 한국 문화와 패션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줬어요. 저는 민지에게 하라주쿠 패션의 매력을 소개했고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냈죠. 사쿠라, 너의 아이디어 정말 대단해. 민지가 말할 때마다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의 즐거운 시간도 잠시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라주쿠의 변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 사람. 그가 우리의 꿈을 위협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민지와 저는 우리의 꿈을 위해 도쿄의 작은 코리아타운, 시노쿠보로 향했습니다. 하라주쿠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던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죠. 시노쿠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보이고 공기 중에는 김치 냄새가 가득했거든요. 마치 일본 안의 작은 한국을 발견한 것 같았답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 화장품 가게에 들렀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유명 브랜드의 제품들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민지의 추천으로 유명한 한국 마스크팩도 구매했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한국 옷가게였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스타일의 옷들이 가득했죠. 이것저것 입어보며 한국 패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민지의 조언을 들으며 제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갔죠. 점심으로는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의 맛에 깜짝 놀랐답니다. 맵지만 새콤달콤한 그 맛은 제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민지는 제가 땀을 흘리며 먹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는 오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하루 만에 한국 여행을 다녀온 것 같다는 제 말에 민지는 의미심장한 대답을 해줬어요.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우리가 만들고 싶은 패션도 이렇게 두 문화를 잘 섞어내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우리가 꿈꾸는 패션, 그것은 바로 한국과 일본 문화의 조화로운 융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희망찬 마음도 잠시 현실의 벽에 다시 부딪혔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자마자 교수님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맞이했으니까요. 여전히 제 아이디어를 허황된 생각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안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지와 함께 우리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일 융합 패션 스케치북을 만들기로 한 거죠. 밤새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의 꿈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어요. 이렇게 우리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떤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언젠가는 하라주쿠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어느 날 학교 축제에서 우리의 스케치북을 우연히 본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와, 이거 정말 신선하다.
한국 스타일이랑 일본 스타일이 섞여 있네. 이런 반응에 우리는 용기를 얻었어요. 민지와 저는 밤낮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죠. 한복의 우아한 선과 기모노의 화려한 패턴을 결합하고 K-팝 아이돌의 대담한 스타일과 하라주쿠의 독특한 감성을 믹스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눈길을 끄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신진 디자이너 콘테스트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분명 기회였어요. 민지야, 우리 이거 나가보자. 민지도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밤낮 없이 준비했어요. 옷감을 고르고 패턴을 만들고 바느질을 하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만의 독특한 작품을 완성했죠. 콘테스트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우리의 모델이 런웨이를 걸을 때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어요.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흥미로워 보였죠.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죠. 3등, 2등이 차례로 발표되는 동안 우리는 숨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상 발표 순간이 왔죠. MC의 입에서 저희 팀이 호명되는 순간 저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 순간의 기쁨과 자부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콘테스트 심사위원 중 한 분이셨던 켄지 모리 씨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너희 작품 정말 흥미롭더구나. 하지만 일본 전통을 해치는 것 같아 걱정이 되는구나. 그의 말에 우리의 기쁨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켄지 씨는 하라주쿠 상인회 회장이자 전통 옷가게 주인이었죠. 그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지와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 아니면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지 갈등이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비전을 알리기로 했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SNS를 통해 우리의 작품을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점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작은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걸 알았죠. 켄지 씨 같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을 거고 우리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겠죠. 하지만 민지와 저는 서로를 믿었어요. 우리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천천히 꾸준히 나가기로 했어요. 언젠가 하라주쿠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가 디자인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길 바랐죠.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매일 열심히 일했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바람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콘테스트에서의 성공 이후 저와 민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일본 경제가 악화되면서 하라주쿠도 활기를 잃어갔거든요. 한때 젊음의 거리였던 이곳이 점점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고민 끝에 대담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가게를 열기로 한 거죠. 하지만 돈이 문제였어요. 저축한 돈도 얼마 없었고 은행 대출도 쉽지 않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일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뛰었죠. 잠 잘 시간도 부족했지만 우리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몇 달 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겨우 작은 공간을 얻었어요. 허름한 가게였지만 우리에겐 보물 같았죠. 밤낮으로 일하며 가게를 꾸몄어요. 벽을 칠하고 옷걸이를 만들고 간판도 직접 그렸죠. 드디어 오픈 날이 왔어요. 케이즈쿠 스타일이라는 이름의 우리 가게요.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한 명의 손님도 못 본 날도 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SNS로 열심히 홍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단지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유명 패션 블로거가 우리 가게를 방문했어요. 그녀가 우리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됐죠. 그 후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난관이 찾아왔죠. 켄지 씨를 비롯한 일부 상인회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전통을 해친다나 뭐라나. 심지어 가게 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다른 젊은 상인들이었죠. 그들도 하라주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우리와 함께 뉴 하라주쿠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한국 관련 가게들을 하나둘씩 유치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문을 연 건 아담한 한국 음식점이었죠. 김치찌개와 불고기의 향긋한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 옆에는 K-뷰티숍이 들어섰고 한국 화장품을 찾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죠. 특히 인기 있었던 건 한국 교복 대여점이었어요. 일본 여고생들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주말이면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케이즈쿠 스타일 옆에는 다른 한일 퓨전 패션 가게들도 속속 문을 열었어요. 한복의 우아한 선과 기모노의 화려한 무늬를 결합한 옷, K-팝 아이돌 스타일의 화려한 액세서리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진열됐죠. 심지어 한국어 학원도 생겼어요. 한국 드라마나 K-팝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일본 젊은이들로 늘 붐볐죠.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늘어나고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는 걸 듣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됐어요. 점점 하라주쿠의 이 구역이 K-타운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이곳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찼죠.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고 한국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 됐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켄지 씨 같은 반대파도 있었고 경제 상황도 여전히 어려웠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우리의 꿈, K-타운을 통해 하라주쿠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어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손님들을 만날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그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새로운 하라주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K-타운이 인기를 얻으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켄지 씨를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일본의 전통을 해치고 있다며 반발했어요.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고 하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어요. 누군가 밤사이 우리 가게 유리창에 일본을 지키자라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써놓은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 가게 주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함께 유리창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죠.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주 토요일 저녁 작은 문화교류 행사를 열기 시작했죠. 한국 음식 시식회, 한일 패션쇼, 양국의 전통 놀이를 배우는 시간 등을 마련했어요. 처음엔 몇 명 오지 않았지만 점점 소문이 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켄지 씨의 아내도 몰래 와서 구경하는 걸 본 적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켄지 씨였어요. 처음엔 긴장됐지만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부드러워 보였어요. 너희 가게에서 산 옷을 딸이 입고 나가더구나. 처음엔 화가 났는데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나 싶더라. 켄지 씨의 그 한마디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켄지 씨는 가끔 우리 가게에 들러 조언을 해주곤 했죠.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경제 불황으로 매출이 주춤하기도 했고 일부 언론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죠. 그때마다 민지와 저는 서로를 다독이며 힘을 냈어요. 우리가 꿈꾸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두 나라의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드는 거라고. 그 말을 되새기며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꿈을 떠올렸고 그 꿈이 우리에게 힘이 됐죠. K-타운은 조금씩 하라주쿠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갔어요. 우리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함께 꿈꾸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K-타운은 점점 더 큰 변화를 겪었어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하라주쿠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아침, 거리를 걷다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전통 일본 과자를 팔던 가게가 한국식 빙수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손님들이 자꾸 시원한 한국 디저트를 찾아서 시작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레코드 가게에서는 K-팝 음반 코너가 생겼고 동네 미용실에서는 한국 아이돌 스타일 커트를 해준다는 광고를 내걸었죠. 하라주쿠가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하고 감격스러웠어요. 특히 기뻤던 건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전에는 시부야나 신주쿠로만 놀러가던 친구들이 이제는 하라주쿠로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스타일의 옷을 입고 한국 노래를 들으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일상이 됐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반가운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라주쿠 문화축제를 기획했어요. 일본 전통 문화와 한국 문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융합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였죠. 축제 당일, 거리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한복을 입고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어울려 춤추는 모습, 김치와 스시를 나란히 맛보는 사람들, K-팝과 J-팝이 어우러진 공연, 정말 눈물 날 만큼 감동적인 광경이었어요. 그 축제를 계기로 하라주쿠는 더욱 빠르게 변해갔어요.
일본 전통과 한국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가 하라주쿠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죠. 관광객들도 늘어나기 시작했고 하라주쿠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K타운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연예인들이 우리 가게를 방문하기도 하고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K타운 특집을 다루기도 했죠. 하라주쿠의 변신은 단순한 거리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변화였죠. 민지와 저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하라주쿠를 바꿔놓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쿠라, 우리 다음엔 뭘 해볼까? 민지가 물었어요. 글쎄, 도쿄의 다른 동네로 진출해볼까? 아니면 한국에 가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볼까?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꿈은 꿈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하라주쿠에서의 성공이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해준 것 같았어요.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로운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K타운의 성공으로 하라주쿠가 활기를 되찾은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우리의 작은 시도가 하라주쿠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거리는 점점 더 변화해갔죠. 한국 교복을 빌려주는 매장이 라포레 쇼핑몰에 들어섰고 한국 여고생 코스프레를 즐기는 일본 여학생들로 거리가 북적였어요. 이니스프리, 스타일란다, 에뛰드 같은 한국 화장품 가게들도 곳곳에 생겼죠. 음식점들도 변화했어요. 한국식 중화요리점인 홍콩 반점이 문을 열었고 분식을 파는 냠냠 김밥도 인기를 끌었죠. 특히 한강라면이라는 가게는 한국 봉지라면을 즉석에서 끓여주는 메뉴로 대박이 났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여전히 일본 전통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었고 경제 불황으로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여전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기로 했어요. 지역 청년회관에서 꿈을 향한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죠. 처음엔 몇 명 안 되는 청년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이렇게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강연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찾아왔고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사쿠라 씨, 저도 한국 문화를 좋아해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요. 저는 그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이 늘어났어요.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큰 보람이었어요. 2년 전 우리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하라주쿠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한국과 일본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고 하루 평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거리가 됐죠. 얼마 전에는 일본 유명 매체 니칸 겐다이에서 하라주쿠의 변화를 다루는 기사를 썼어요. 하라주쿠가 서서히 코리아 타운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였죠. 처음엔 걱정도 됐지만 기사를 읽어보니 우리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민지와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하라주쿠를 넘어 일본의 다른 도시로,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우리의 브랜드를 선보이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민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의 끊임없는 지원과 아이디어,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할 거예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라주쿠의 변화와 한류의 영향력, 그리고 이를 통해 꿈을 이룬 사쿠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위기에 처했던 하라주쿠가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과 영향력이 일본의 대표적인 패션거리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네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그리고 패션까지. 한류의 다양성과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방송 중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한국의 문화나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이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사일 공개를 넘어 동북아 군사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괴물급 무기의 등장에 주변국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8톤에 달하는 초대형 탄두,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 100m 깊이의 지하 벙커까지 관통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을 갖춘 현무5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군사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죠. 중국은 한국이 동북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은 자국 안보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무5를 괴물무기라 부르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 비난 속에서 오히려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맹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무5의 등장으로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유명 국제 군사 전문 기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영국 출신의 베테랑 군사 전문 기자 알렉스가 전하는 충격적인 현장 취재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 국제부 군사 전문 기자 알렉스 라이더입니다. 42살의 나이로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군사 기술 발전을 취재해 왔습니다. 그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이번 취재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건 꽤나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10년 전 국제 군사 박람회를 취재하러 갔다가 우연히 한국관에 들르게 되었죠. 그때 본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을 찾은 게 그때 이후 3년 만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출장이 제한되었던 탓이었죠. 그런데 이번 출장은 좀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가는 건데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방산업체 연구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는 곧 세계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당시엔 그저 과장된 말로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주로 미국 기술을 도입해 개량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KF-21 전투기까지. 이번엔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보여줄지 기대가 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한국의 군사 발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이제는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K9 자주포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K2 전차도 폴란드에 대량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했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 풍경은 한국의 경제력을 잘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력이 첨단 군사 기술 개발의 밑바탕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며칠 뒤 있을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매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고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새로운 무기 체계가 공개될지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 동료 기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에 대해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죠. 이번엔 정말 대단한 걸 보여줄 거예요.
현무 미사일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현무 미사일, 그 이름을 듣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현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탄도 미사일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현무2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이라면 이번에 공개될 새로운 버전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졌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미사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죠. 동료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극비예요. 하지만 이 미사일이 한국의 군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거라는 얘기가 파다해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체인저. 그 말을 듣자 저는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미사일이길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미사일의 등장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취재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음날 있을 행사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변화,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며 저는 다시 한번 10년 전 그 연구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곧 세계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내일 공개될 미사일인 건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10월 1일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력 5,300여 명과 장비 3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한국의 최신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등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무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전투기는 한국 항공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었죠. 열병식이 시작되고 육해 공군과 해병대 주요 부대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 첨단 무기 체계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현무2C 탄도미사일, 천룡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현무4 초대형 탄도미사일 등이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한 것은 행사의 마지막에 등장한 현무5 미사일이었습니다. 그 존재감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가 무려 20m에 달하는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미사일 크기입니까? 옆에 있던 외국 기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규모의 미사일은 처음 보았습니다. 현무5는 확실히 이전의 현무3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미사일을 운반하는 발사 차량이었습니다. 18개의 바퀴가 달린 특수 제작 차량은 마치 SF 영화에 등장할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을 향한 채 바퀴만 45도로 틀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공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는 날은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즉시 현무5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낸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현무5의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한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 탄두 중량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현무5의 속도 역시 놀라웠습니다. 고도 1000km까지 올라갔다가 음속의 10배, 즉 극초음속으로 목표물에 낙하한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무5의 벙커 버스터 능력이었습니다. 지하 100m 깊이의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의 지하 핵시설이나 지휘소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부를 공격할 때 사용한 벙커 버스터의 위력을 떠올리면 현무5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무5의 발사 방식도 흥미로웠습니다.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먼저 압축가스로 공중으로 밀어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발사대와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크게 줄여 장비 손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무5의 사거리에 대해서도 놀라운 정보를 접했습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3000km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IRBM급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현무5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현무5의 등장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분단 국가의 약소국이 아닌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현무5가 있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미사일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무5의 등장으로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저는 이 괴물 미사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고 각국의 입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습니다. 중국 군사신보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 체계가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현무5가 수천 발 이상 양산되어 보관 중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지만 중국 측의 우려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한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이러한 행동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현무5가 한미 간 외교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과 미사일 지침 해제 등을 통해 현무5 개발을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무5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를 전례 없는 화약고로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반응은 현무5가 중국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현무5와 같은 무기 체계가 결국 미국에서 차별하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는 다급하게 전술핵 배치와 미국과의 핵 공유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무5의 등장은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일본이 현무5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내에서 자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일본 국회의원은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무5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호전 세력들이 동족을 겨냥한 괴물 무기를 선보이며 전쟁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비난 속에서 오히려 북한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현무5의 벙커 버스터 능력을 언급하면서 이는 명백히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 이라고 주장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하 깊숙이 숨겨둔 핵시설이나 지휘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한 북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무5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쉽게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현무5 미사일 공개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력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의 능력이 한국의 방어 태세를 크게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현무5로 인해 한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러시아 국영TV는 한국의 현무5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였지만 동시에 현무5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로트첸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무5는 기술적으로 ICBM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모든 반응을 종합해보면
현무5의 등장이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세계 군사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분단 국가의 약소국이 아닌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국력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세계 군사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기자로서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을 취재한 후 저는 현무5의 실제 능력과 기술적 특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현무5의 기술은 사실상 ICBM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현무5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무5의 실제 폭발력에 대해서도 놀라운 정보를 접했습니다. 현무5의 실제 폭발력이 11톤이 넘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는 군 당국이 탄두부 구성과 폭발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탄두 중량을 크게 웃돌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고폭탄으로 단단하게 채워 사거리를 줄이면 최대 14톤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위력이면 북한의 콘크리트 벙커도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인 MOAB제 TNT 당량이 11톤인 것을 고려하면 현무5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무5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무5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국방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도발을 막는 강력한 억지력이 될 수 있죠. 또한 현무5의 개발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산업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한방위산업체 임원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현무5가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과학기술력의 결정체이자 세계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군사 기술의 최전선에 선 강국이 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인 것입니다. 현무5에 대한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이 미사일이 한국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산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수출 증가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방산 수출이 한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대신 한국의 무기를 선호하게 된 것이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미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 한국 해군과 직접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함정의 오버홀을 한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등 한미 간의 군사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국제 정치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새로운 도전도 가져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은 그만큼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평화와 안보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비 경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죠. 한 평화학 연구자가 말했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 방산의 눈부신 성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미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무5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 이 새로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군사적, 외교적 파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미사일이 한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외교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현무5 미사일이 한국과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에선 학교 급식을 저렇게 한다고요? 최근 미국의 학교 급식 문화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자마자 비영업권 1위를 차지하며 미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영감을 받은 영양사가 학교 급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의 한 초등학교를 변화시킨 영양사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 초등학교의 영양사 세라 톰슨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일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어가네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 몇 달간 겪은 일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모든 것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학교는 예산 삭감으로 큰 위기를 맞았어요. 급식질은 떨어지고 아이들은 점점 급식을 먹지 않기 시작했죠. 또 감자튀김이에요? 라며 투정 부리는 애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매일 아침 급식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급식실은 늘 그렇듯 시끌벅적했고 아이들은 급식을 앞에 두고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께서 제 사무실로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이번 주 급식 메뉴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죠. 아이들이 급식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요즘 급식실에 가보면 음식을 남기는 아이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최근에 학교 예산이 줄어들어서 신선한 재료를 사기가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냉동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교장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지금 주어진 돈으로는 이게 최선이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영양사로서 아이들에게 이런 음식을 주는 게 맘에 걸렸거든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사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TV를 켰는데 우연히 한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죠. 흑백 요리사라는 제목의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요리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화면 속 출연진 중에서 학교 급식의 대가라는 분의 음식을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학교 급식을 저렇게 준다고? 화면 속 급식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급식보다도 다양하고 건강해 보였어요. 신선한 채소, 맛있어 보이는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 아이들이 채소까지 잘 먹는다는 말을 듣고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 순간 마치 번개가 머리를 강타한 것 같았어요. 이거야. 우리 학교에 필요한 건 바로 이거라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 급식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도 이런 급식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죠. 곧바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한국의 학교 급식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알게 된 건 한국의 학교 급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영양 균형, 위생, 다양성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라는 의문이 들었죠. 우리나라에서는 급식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으로 여기는데 한국에서는 급식 시간이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라니 더 놀라운 건 한국의 급식 역사였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급식도 우리나라와 비슷했대요. 그런데 정부와 학교, 학부모가 힘을 합쳐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날 저는 눈 밑에 다크서클을 짙게 두르고 학교에 나갔어요. 하룻밤새 한국 급식의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학교로 가는 동안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메뉴와 아이디어가 가득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교장실에 들어서자 선생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하셨어요. 밤새 무언가를 연구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어젯밤에 우리 학교 급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발견했다고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궁금증으로 바뀌는 걸 보니 제 말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았어요. 그리곤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마도 또 뭔가 엉뚱한 아이디어겠지 하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열정을 눈치채셨는지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게 바로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저는 제 아이디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급식 시스템부터 영양 균형, 학생들의 반응, 심지어 급식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설명했죠. 제 말을 들으시던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고 저는 메뉴 개선과 급식실 환경 개선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튀김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을 활용한 건강한 메뉴로 바꾸고 아이들이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예산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저도 그 현실의 벽을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물러설 순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죠. 다행히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결국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교장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서 아이들과 마주쳤어요. 평소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유심히 바라봤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성공시키겠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날 밤 저는 한국 요리책을 사러 서점에 갔어요. 비빔밥, 불고기, 김치찌개, 생소한 이름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설렜어요. 마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것 같았달까요? 책장을 넘기며 상상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급식을 먹는 모습, 건강해지는 모습, 그리고 급식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을.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좋아할까? 예산은 어떻게 해결하지?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나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급식실 조리장 마이크와 동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어요. 한국 요리책을 손에 든 채 저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식 급식을 만들어 볼 날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크가 제 손에 든 한국 요리책을 보고 물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계획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마이크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어요. 한국식 급식을 만들 수 있겠냐며 제가 미쳤다고 할 정도였죠. 그래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라고 설득했죠. 다행히 제 열정이 통한 걸까요?
마이키의 표정이 점차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결국 마이크도 한번 해보자며 동의해줬어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걱정되면서도 기대됐죠. 우리의 첫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순간을 마주하려니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야채를 썰고 고기를 볶고 계란을 부치는 동안 땀이 비 오듯 흘렀답니다. 드디어 완성된 비빔밥을 보며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색색의 야채와 고기, 그리고 노란 계란이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예뻤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과연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 급식 시간. 아이들은 평소와 다른 메뉴에 놀란 눈치였어요. 이게 뭐예요? 덤슨 선생님, 무지개 같아요. 이밀리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한국의 유명한 음식, 비빔밥이란다. 한번 먹어보렴. 이밀리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비빔밥을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밀리의 감탄에 주변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비빔밥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둘씩 아이들이 비빔밥을 맛보기 시작했고, 급식실은 곧 감탄사로 가득 찼죠. 이게 진짜 우리 학교 급식이에요. 얘들아,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던 아이들이 점점 식사에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내일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작은 성공이었지만 저에겐 정말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이제 시작이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이들의 반응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죠. 이게 뭐야? 난 그냥 햄버거가 좋은데. 빌리의 투덜거림이 들렸어요. 모든 아이들이 한 번에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일 순 없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TV를 켜고 흑백 요리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죠. 이번엔 더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요리사들의 열정, 재료 선택, 조리 방법,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질 수 있겠어. 저는 쉴 새 없이 메모를 해나갔어요. 다음 날의 메뉴는 더 맛있어질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더더욱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주방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메뉴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오늘의 메뉴는 김치볶음밥이에요. 덤슨 선생님, 정말 이걸로 괜찮을까요? 마이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마이. 어제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점심시간. 아이들의 반응은 어제보다 더 뜨거웠어요. 우와, 오늘 것도 맛있어요. 저 내일은 뭐 나와요? 기대돼요. 심지어 어제 투덜거렸던 빌리도 조용히 김치볶음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한국식 메뉴를 늘려갔어요. 김치볶음밥, 불고기, 잡채. 아이들의 반응은 점점 더 좋아졌고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수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학부모님들은 왜 갑자기 이상한 음식을 주느냐며 항의하셨고 예산 문제도 여전히 있었죠. 게다가 한국 식재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밝아진 표정, 건강해진 모습을 보면 힘이 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이 일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날이 다가왔어요. 결과가 좋으면 계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저는 밤새 준비했어요.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영양 분석, 심지어 급식 잔반량까지 모든 데이터를 모았답니다. 면담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걸 알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면담실에서 나오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식 급식을 계속하는 것을 승인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오히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흑백 요리사를 봤어요. 이번에도 꼼꼼히 보았죠. 그중 급식대가로 나오신 분의 열정과 노하우가 눈에 들어왔죠. 우리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다음 날, 저는 새로운 각오로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본 것처럼 우리도 최고의 급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의 메뉴는 김치찌개였어요. 처음 만드는 거라 긴장됐지만 열심히 준비했죠.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 아이가 소리쳤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음식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일부 아이들은 여전히 한국 음식에 적응하지 못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흑백 요리사의 한 장면을 떠올렸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어요. 점점 더 다양한 한국 요리를 시도했어요. 불고기, 잡채, 떡볶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특히 흑백 요리사에서 본 것처럼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메뉴를 개선해 나갔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잔발량은 줄어들었죠. 심지어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해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우리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지역방송국의 제작진이었죠. 우리 학교의 한국식 급식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오신 거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리의 급식 준비 과정부터 아이들이 먹는 모습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았어요. 인터뷰 중에 제작진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시도하게 되셨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흑백 요리사를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한국의 학교 급식 문화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다니.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흑백 요리사였다는 게 정말 신기했죠. 다음 날, 아이들과 교직원들 모두가 들떠 있었어요. TV에 나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흥분한 거죠. 저는 이 기회를 활용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제안했어요. 한국의 학교처럼 우리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더 채용하고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하셨지만 TV 방영 이후 지역 사회에 관심이 높아지면 후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방송이 나간 후 우리 학교로 후원 문의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국식품회사에서 식재료를 지원해주겠다는 연락도 왔죠. 이제 우리 학교의 급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매일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됐고 영양사와 조리사들도 늘어났죠. 급식실도 흑백 요리사에서 본 것처럼 밝고 깨끗하게 바뀌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이제는 오늘 점심 뭐 나와요? 하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보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흑백 요리사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더 맛있고 건강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한식, 급식 혁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고 학부모들의 피드백도 긍정적이었죠. 하지만 모든 혁명에는 반대 세력이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방해꾼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했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주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죠. 그의 명함에는 프랭크 밀러, Fast and Easy Foods CEO라고 쓰여 있었어요. 프랭크는 우리 학교의 급식 메뉴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이 그의 회사와의 계약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Fast and Easy Foods가 우리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가 됐죠. 이 회사는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고 제가 신선한 재료로 한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제품 주문량이 줄어든 거예요. 저는 프랭크에게 아이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죠. 그는 제가 이대로 계속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프랭크는 돌아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프랭키의 위협적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흑백 요리사에서 본 열정 넘치는 요리사들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에게 용기를 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큰 결심을 안고 학교로 향했어요. 프랭크와 그의 회사가 어떤 방해를 하든 저는 제 길을 가기로 했죠.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이 한식 급식 혁명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프랭크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어요. 그는 학교 이사회에 연락을 취해
우리의 급식 변화가 예산에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또한 일부 보수적인 학부모들에게 접근해 미국 아이들에게 왜 이상한 외국 음식을 먹이느냐는 불만을 조장하고 있었어요. 프랭키의 위협과 Fast and Easy Foods의 움직임을 알게 된 후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급식 개선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거대 기업의 이익과 아이들의 건강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죠.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흑백 요리사에서 본 요리사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제게 힘을 줬거든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동시에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건강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혁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보려고 다짐했어요. 그때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제 진짜 도전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예요. Fast and Easy Foods라는 회사와 맞서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나은 급식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여정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게 그저 학교 급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거든요. Fast and Easy Foods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져 갔어요. 학교 이사회에서는 예산 문제를 들어 한식 급식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왔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인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반대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달까요? 저는 흑백 요리사에서 본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먼저 저는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급식 시간마다 식당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의견을 들었죠. 학부모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덕분에 한식 급식에 대한 지지도 늘어갔죠. 하지만 가장 큰 전환점은 따로 있었어요. 지난번 촬영 왔던 제작진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학교에 한식 급식 혁명 방송이 나가고 호응이 좋아서 특별편을 만들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라는 걸 직감했어요. 촬영이 시작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전국에 방영되자 상황은 급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에 감동받았고 다른 학교에서도 문의 전화가 쏟아졌죠. 우리 학교도 한식 급식을 도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다니. 우리의 한식 급식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의 모범 사례로 삼고 싶다는 연락까지 왔죠. 이제 프랭크와 Fast and Easy Foods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됐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해왔죠. 건강한 냉동식품 라인을 개발하고 싶다면서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우리의 도전이 이제는 전국적인 움직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건 흑백 요리사에서 시작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그때 저는 더 큰 꿈을 꾸게 됐어요. 우리 학교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흑백 요리사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한국식 급식이 이제는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인근 학교에서 우리 급식을 견학하러 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학교였는데 점점 그 수가 늘어났죠. 매번 견학을 올 때마다 저는 흑백 요리사에서 배운 것들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방문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덤슨 씨,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셨나요? 우리 학교에도 도입하고 싶은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이런 요청에 응하여 저는 주변 학교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열기 시작했어요. 워크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식을 급식에 도입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공유했죠. 한식의 장점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덕분에 영양 균형을 맞추기가 쉽죠. 또한 발효식품을 많이 사용해서 아이들의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워크숍 이후 실제로 한식을 급식에 도입하는 학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죠.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 문제나 조리 시설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이런 학교들을 위해 우리는 간편 한식 키트를 개발했어요. 미리 손질된 재료와 양념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조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한 거죠. 이 키트는 많은 학교에서 호응을 얻었어요. 덤슨 씨, 이 키트 덕분에 우리도 한식을 급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날은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또다시 흑백 요리사 이야기를 꺼냈죠.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보고 영감을 받았어요. 그들의 열정과 노하우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 본 거죠. 이 인터뷰가 나간 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지역 내 약 20개의 학교가 한식을 급식에 도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시작됐어요. 한식 급식의 확산으로 식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특히 김치와 고추장 같은 핵심 재료의 공급이 부족해졌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 농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근처의 농가에서 직접 재료를 공급받고 그 농가의 한식 재료 재배법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죠. 이제 우리 농장에서도 고추와 배추를 키워요. 학교에 공급할 수 있어 정말 기뻐요.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어요. 농가의 소득이 늘어나고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연결고리가 강해진 거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어요. 바로 지역 대학교의 한인 학생회였죠. 어느 날, 한 젊은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덤슨 선생님. 선생님의 한식, 급식 프로그램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데이빗은 자신들이 우리 프로그램을 돕고 싶다고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 중 하나였고, 우리의 프로그램이 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네요. 우리는 함께 한식 문화 교실을 기획했어요. 매주 토요일, 한인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수업은 김치 만들기였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직접 만들어 보니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와, 이게 정말 김치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만든 김치를 집에 가져가도 돼요? 아이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이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효과도 가져왔어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덤슨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집에서도 김치를 만들어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이런 관심 덕분에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한식 교실도 열게 되었어요. 주말마다 학부모들이 모여 김치찌개, 불고기 등 한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죠. 이 활동들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지를 크게 높였어요. 더 이상 이상한 외국 음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죠. 데이비드와 한인 학생들의 도움은 정말 컸어요. 그들 덕분에 우리는 단순히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었죠. 덤슨 선생님, 저희도 이 활동을 통해 많이 배웠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문화를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의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흑백 요리사를 떠올렸죠. 그 프로그램이 저에게 영감을 준 것처럼 우리의 활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모든 학생들이 한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일부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도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밝아진 표정을 보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죠. 우리가 시작한 이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급식, 더 건강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을 넘어 더 많은 학교에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거예요. 흑백 요리사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몰랐죠. 이 프로그램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지금도 여러 번 그 프로그램을 다시 봐요. 그때마다 새로운 영감을 얻곤 하죠. 앞으로도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한식에 관한 책도 읽고 다른 요리 프로그램도 찾아보면서 공부할 생각이에요. 인터넷에서 한국 요리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요. 제 꿈은 간단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급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기다리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한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한식 급식 변화 이야기 어떠셨나요?
흑백 요리사라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큰 파급력을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초등학교 한 급식 영양사의 노력으로 시작된 한식 급식 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통해 변화된 학생들의 건강과 식습관, 나아가 지역 사회와의 연계까지.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이 주변 학교로 확산되고 대학생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급식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